저는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공대를 나와서 저도 창업을 했습니다. 한 18년 정도 전에 지문인식 센서로 저도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 그 과정을 이제 돌이키는 과정 중에서 보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 사업계획서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5년 정도 제가 가졌던 아이템을 가지고서 창업을 해봤는데 원인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멘토링 제도 혹은 뭐 창업 전문가들이 어떤 자문을 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문제점들을 찾아왔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를 못 찾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는데 저는 제 고객이 없었다라는 걸 늦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셔야 될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내 고객이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사업계획서가 아니었고요. 제가 다뤘던 사업계획서들은 주로 R&D 연구개발용 사업계획서다 보니까 기술의 우위, 어떻게 제품화할 거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근원적인 사업계획서의 물음에 제가 답을 못 갖고 시작을 한 케이스였는데 보기 좋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컨설팅이나 그 다음에 창업자분들을 만나면서 저 자신을 되려 분석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던가를 생각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창업자분들한테 제 경험과 제가 삼자로서 많이 봐왔던 창업자분들의 어떤 창업 방식들을 오늘 사업계획서를 얘기하면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해요. 목차는 대략 한 5가지 정도 되고요. 먼저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겪는 이제 과정인데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누군가는 가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실 거고 또 대부분은 뭐 시제품 개발하고 끝난다던가 혹은 이제 양산 단계, 서비스 전개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다 포함해서 거의 한 99%가 목표 지점에 도달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목표를 어디를 두느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을 해서 마케팅 단계로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가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창업자분들이 건너질 못해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분들만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데 이 원인을 돌이켜 보면 저도 그랬지만 계획성 없이 일단 출발하는 것 자체부터가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들은 뭐고 또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서 간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요. 계속 수많은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에 부딪히실 거고요. 그걸 하나하나 뚫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업가가 가야 될 운명인 거죠. 자, 사업계획서를 왜 쓰게 되냐면요. 근본적으로는요. 자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제품을 만들던 그리고 서비스를 구축을 하던 간에 다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돈이 안 들어가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되고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사업계획서 안에 쓰지만 돈에 대한 얘기는 제일 늦게 쓰거든요. 우리 사업계획서 양식에도 대부분 자금에 대한 얘기는 뒤쪽에 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사업은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창업자분들도 혹은 주변에서 먼저 창업하셨던 선배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항상 돈 걱정하셨을 거예요. 혹은 주변에 나름 사업을 조금 탄탄하게 하시는 분들도 늘 돈 걱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도 돈이 없지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자금이 항상 부족해요. 이게 사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잉여의 자금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어떤 부가가치를 올려서 판매하고 다시 자금을 갚고 또 빌려다가 우리가 또 부가가치를 올려서 판매하고 이것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게 사업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검토해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뭐 오늘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자마자 어떠한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대충 그림 그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앞에 있는 그림하고 좀 유사하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이 밖에 없다.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돈의 문제다. 자,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업이 고객한테 최종적인 선정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고객한테 선정받는 건 보통 매출로 얘기를 합니다. 혹은 고객이 지불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2차적으로 검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금을 어디서 융통해 온다면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을 받아온다는 것, 이것은 사업의 기본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금을 갖고 오려면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뭐 정부지원금을 우리가 따기 위해서 제출을 한다.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써서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투자자를 만나서 설득을 한다. 이것도 또 설득의 문제입니다. 자금을 갖고 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구축해서 고객한테 직접 가서 고객한테 물건을 혹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돈을 받아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회사가 돌아가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 쓰는 목적은 딱 하나랍니다. 자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간과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업계획서의 표현은 핵심적인 거는 자금이긴 하지만 가끔 제가 사업계획서를 볼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사업계획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제가 창업자들 만나면 1인 창업자들이 많아요. 근데 1인 창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뭐 꼭 실패하냐? 그런 건 아닌데요. 대체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고객들의 니즈들을 파악하고 자금을 확보를 해서 개발을 하고 혹은 서비스를 준비해서 시장에 나가는 이 과정들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혹은 1인 창업자가 갖지 못하는 다른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외부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써서 그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인건비가 든다든가 아니면 외주 용역비가 들죠. 근데 이런 비용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자금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내부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 더더욱이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부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채용 과정을 거쳐야 된다든가 아니면 용역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자금도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팀빌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 오늘 언급해야 되는 사업계획서에는 팀빌딩이 머스트로는 들어있지는 않아요. 물론 있으면은 표현하게 돼 있지만 반드시 써야 되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1인 창업도 충분히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투자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팀빌딩을 통해서 창업을 시작하시는 거를 정말 권해요.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창업을 해가지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저 혼자서 자금 유치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에 관한 얘기니까 이건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목표 지점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설정을 미리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설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내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지점까지 왔는가? 이 왔을 때 내가 제대로 왔는가? 그리고 만약에 잘못 왔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복귀하는 과정 혹은 확인하는 과정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1년, 2년 계속 늘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못 이루면서 시간만 보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혹은 빨리 접어야 될 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복귀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왔다, 제대로 못 왔다, 제대로 못 왔으면 왜 못 왔는지 복귀하는 어떤 일련의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이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세 번째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으면 좋은데요. 이런 경우들은 보통 창업을 할 때 준비했던 아이템으로 한 번에 가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보통 두세 번 정도 피벗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좋은 제품과 서비스는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이라는 거를 준비하면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피벗만 한다면 충분히 3번은 여러분들이 창업한 후에라도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있으니까 3번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대신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창업 준비 전부터 사실은 반드시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뭐 성공하는 기업들,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 보면 다 공동 창업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데에서는 뭐 공동 창업은 다 기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 기업들 보게 되면 대부분 공동 창업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계획서의 일반론적인 것보다 여러분들이 대체로 좀 많이 써야 되는 사업계획서인 정부지원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서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창업자분들은 대다수들이 정부지원 사업들 좀 고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특히 창업지원 사업용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를 쓰는 것은 맞는데 그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를 쓸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제품을 준비를 하고 영업 마케팅을 하는데 내가 개발도 하고 영업도 잘하고 자금 조달도 잘해. 그러면 좋긴 한데 그럴 수가 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기술을 보는 눈은 있는데 영업이라든가 마케팅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혼자서 창업할 경우 시제품은 만들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아웃소싱을 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만큼 자금 로스라든가 시간적인 낭비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미리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쓸 때는 내가 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계획서대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걸 어떻게 대안을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해야 가는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계획서를 여러분이 쓰시면 이게 정말 타당한 계획인가? 이런 제품과 서비스가 정말 소비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토하기 위해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개개인들, 창업자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반드시 극대화가 돼야 되지만 우리가 직장인이 아니면 직장인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런데 창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잘하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못하는 부분도 메꾸시질 않으면 이 못하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벌어져요. 이 위험이 결국에는 사업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이 사업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해 쓰는 거지만 나 자신이 준비를 잘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같이 고민하는 거다.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봐요. 그러면 우리 창업자분들이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이분이 못하는 영업 마케팅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쓸 때는 내가 조금 취약점이 있구나. 그러면 신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대안을 제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거나 어떤 지식이 있을 거예요. 전문 지식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 아이템이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분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보면 창업자분들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전문 경험이 없는 분야에서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심사위원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이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이쪽 분야 같은데 왜 새로운 분야로 창업을 하려고 하지? 그럼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외적으로 이 부분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 혹은 경험이 좀 담겨있는 분야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를 썼을 때 그걸 검토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조금 매치하기가 쉬워요. 근데 전혀 다른 분야로 하게 된다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면 심사위원들은 이 세 가지 눈으로 봅니다. 어떤 눈으로 보냐면 고객과 시장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쓴 사업계획서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고객들로부터 취합을 해서 담아냈는지를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력 구성은 어떻게 가질 건지, 팀빌딩을 할 건지, 아웃소싱을 할 건지, 아니면 채용을 통해서 메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창업자분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개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이 세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의응답을 던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분명히 물어보겠구나. 고객과 시장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보신 분들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창업자분들이 고객과 시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제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창업자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오류가 많죠. 즉 고객과 시장에 대한 오류가 생기면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 자체가 다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고객과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으면 사업계획서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내가 이걸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아이템이 도대체 고객의 어떠한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검증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들이 이거 만들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18년 전에 지문인식 센서를 만들 때 이 센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 혼자서 생각을 하고 만들다 보니까 결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로직이 많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고객의 어떠한 페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아이템을 선정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아이템이 꼭 필요한 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쟁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이템이 반드시 꼭 필요한 건가, 아니면 이제 경쟁 우위가 있는 부분은 뭐고 또 약점은 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심사위원들이나 혹은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보는 투자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혹시 이 아이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이건 기호의 문제일 수 있어요. 성향의 문제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정부 지원 사업은 모르겠는데 투자자, 즉 자금을 자기 돈으로 대서 이 기업이 나중에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엑시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하셔야 되고, 정부 지원 사업 경우에는 그렇더라도 선정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목표가 정부 지원금 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온리 원에 가까워야 됩니다. 혹은 경쟁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두 개의 제품과 서비스하고 경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취향이라든가 혹은 기호에 관련된 문제라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제품
혹은 뭐 시제품보다도 더 전 단계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최소 기능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 페인 포인트만 딱 집어서 해결해주고 하려고 하는 어떤 기능을 담았을 때, 그거 보통 우리가 MVP라고 하잖아요. 그 MVP를 어떻게 구현을 해서 그걸 초기 고객들한테 제시해서 초기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데이터를 제시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조차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구현이 어느 정도 돼서 초기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 창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최소 6개월입니다. 보통 더 길면 길수록 좋은데, 그건 자금의 한계 혹은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구축해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은 여러분들이 좀 설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 6개월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투자자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사업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설득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정도의 데이터는 보여주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플랫폼이라든가 IT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들이 뽑히는데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그 피드백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MVP를 만들어서 계속 가능하면 많은 초기 고객들한테 보여줘서 피드백을 좀 받아서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보는 분들을 설득하는 것을 정말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 시장의 규모를 어떻게 보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객과 시장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 시장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될 대상체들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 그 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거기서 누군가와 경쟁할 것인지를 보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가능한 목표치가 시장 조면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해서 혹은 그냥 뇌피셜로 여러분들이 한 10%요, 뭐 5%요, 보통은 또 어떤 분들은 좀 겸손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싶어요. 물론 그 계산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계산을 해서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그 계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돼서 이거 리즈너블해 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뇌피셜로 한 10%요 5%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아예 자체가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규모라든가 내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에 대한 어떤 경쟁자들과 비교할 때는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나와 있는 제품군들을 끄집어내서 데이터를 좀 확보해서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제대로 된 고객과 시장을 보고 있는지 처음부터 확인을 통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뭐 제가 최초예요, 처음 해요, 기존에 없어요,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득분은 크지만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에 있는 시장에 들어가는 거를 정부 지원 사업을 심사하는 평가위원이라든가 투자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선호하는 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야 될 기준의 어떤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들어가는 시장에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분들도 평가를 해야 될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가는 시장에 대한 어필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장과 비교를 통해서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품과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MVP를 통해서 초기 고객들이 어떠한 피드백을 줬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사업계획서에 많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예를 들면 예비 창업자분들은 그냥 아이디어 상태에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좀 흔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비 창업 단계라 할지라도 MVP를 통해서 조금 검증을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업계획서에서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단계라 할지라도 MVP를 통해서 내가 초기 고객들을 좀 검증을 한 데이터를 좀 실어주시면
그 어떤 사업 계획서들보다도 조금 돋보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담아 주시고요. MVP 만들 때 기능을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인 포인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영역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빠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업 계획서에 반영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증하실 때는요, 무작정 고객에 대한 서술형의 피드백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고객들을 분석을 하기 위한 지표들을 미리 넣어놓고 그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를 권해드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MVP를 만나서 초기 고객들을 테스트를 할 텐데 그 초기 고객에 대한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대에 지나가시는 20대 직장 여성이라고 딱 타겟팅을 해서 하루에 여기에 지나가는 홍대를 지나가시는 20대 여성의 수를 우리가 지하철 입구역을 통해서 개수를 세보니까 하루에 한 3,000명 지나가더라. 이렇게 해서 딱 명징한 그 대상을 가지고서 그분들의 어떤 성향, 사는 곳, 소득 수준, 그 다음에 어떤 취향들, 취미들,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일 수 있는 어떤 성향들 미리 예측 가능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걸 축적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주관식으로 좋아요, 얼마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거 가지고는 그걸 고객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것이 초기 고객의 명확한 데이터라고 또 설득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격적인 것들은 검토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우리 고객이 처음에 설정했던 고객이 맞는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20대 직장 여성이라고 타겟은 했는데 실제 고객의 반응은 30대 주부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표들을 미리 설정해 놨을 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나 어떤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넣어놨을 때 그 데이터를 보면서 나중에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지표들을 설정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 데이터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내 임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해석으로 사업 계획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페인 포인트가 잘못돼서 설계가 되면 사업 계획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데 1인 창업일 경우에는 사실 지분 문제가 많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팀빌딩이 되면 이제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요. 기본적인 룰은 이렇습니다. 이 룰이라는 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업계에서 보통 이제 많이들 이제 조언해 주는 방식인데요. 리더가 보통 리더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사업의 핵심 코어맨이잖아요. 그분이 8,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이 2나 3을 나눠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8이나 7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까? 글쎄요, 이걸 왜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투자가 되면서 지분이 어떻게 희석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지분 희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투자가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동업자분들이 갖고 있는 그 100%의 지분이 점점점 줍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인 8이나 7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시리즈 A, B, C 정도 갔을 때 그러면 코스닥 상장되기 전, IPO 가기 전 이럴 때에는 최대 50% 이상은 가 있어야 됩니다. 최대 주주 한 명이. 그럼 나머지 분들까지 붙어 있으면 대략 한 55에서 한 50, 60% 이내로 가 있겠죠. 그러면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 대략 경영진들이 30%를 갖고 있어요. 최대 주주는 한 25% 정도 돼요. 이게 가장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의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할까요? 환급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할 때 8대 2나 7대 3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건 리더십을 좀 발휘하셔서 팀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고 5대 5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6대 4 이러면 투자자가 들어오면은 6대 4 같은 경우는요, 최대 주주 6이 바로 5나 5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분율, 그 투자자의 지분율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 15%만 들어와, 그죠? 50%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시리즈 A, B, C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최대 주주가 40%대로 내려가게 되면 회사의 경영권이 투자자들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최대 경영권은 50.1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 CEO분이 40 몇 프로 갖고 있으면 나머지 분들이 합심하면 CEO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창업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대표회사를 마음대로 바꾸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초기에 지분율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초기에 이렇게 지분을 가져가는 것도요, 같은 팀원들이라 하더라도 좀 차등을 두셔야 됩니다. 초기에는 개발자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발자가 아웃소싱 할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 제품과 서비스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100이라고 생각하면 아웃소싱을 주잖아요. 70밖에 안 나와요. 잘해야 80입니다. 나머지 그 30과 70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내부에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적어도 한 명의 개발자 정도는 내부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개발자를 여러분들이 홀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지분을 좀 2나 3에서도 상당하게 좀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마케팅 플랫폼이다 그러면은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플랫폼 개발하시는 분들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리더라든가 팀빌딩 하시는 분들이 상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중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당장 필요하지 않는 인력들은 상근을 통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비상근 혹은 다른 직장을 가지면서 투잡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투자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금적인 여력이 있을 때 이제 상근으로 돌아오는 형태를 띄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아웃소싱은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많은 창업자분들 중에서 아웃소싱에서 고생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100이라고 생각하고 아웃소싱을 했는데 갖고 오는 거는 70이나 80밖에 안 갖고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30과 20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잘 안 올라갑니다. 이건 결국엔 내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명의 개발자들은 내부에 있고 이분들이 아웃소싱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A라고 얘기하는 개발을 아웃소싱 하잖아요. 아웃소싱 업체들은 보통 A를 안 갖고 오고요. A 다시나 A 다다시를 갖고 와요. 즉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다른 걸 갖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개발자들이 그런 외주 용역사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표현을 하는 과정을 좀 거쳐 주셔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부에 개발자가 없이 외부로 개발자들 만나서 상의하고 헤어지고 나중에 받아보잖아요. 엉뚱한 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부에 반드시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가지 관점으로 사업계획서를 검증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이 3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는 분들이 심사위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고 정부지원금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똑같은 눈높이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증하시면은 내가 뭘 더 준비를 해야겠구나, 뭘 더 보완을 해야겠구나,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져가야겠구나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들이 아래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작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얘기들을 PPT에 담아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부터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렇게 담아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를 기본으로 해서 오늘 사업 계획서에 대한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 가장 표준 양식이 PSST 양식이에요. 그거는 프로블럼 솔루션 스케일업 팀의 이제 약자를 따온 건데요. 자,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고, 그 문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 고객들이 어떠한 불편함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내가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솔루션을 쓰는 거고, 이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업화를 할 것인가가 스케일업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프로블럼과 솔루션과 스케일업을 우리 이 팀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의 이 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팀빌딩이 아니고요. 그냥 고용된 직원도 팀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진짜 우리가 팀 동료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받아주니까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로만 본다면 팀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게 되면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 파트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의 현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작성하는데 무리가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 정도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요약을 쓰는 내용이 있어요. 이 요약은 정말 간단하게만 쓰시면 되지 뭐 뒤에 나오는 본문처럼 아주 양을 많이 쓰고 뭐 글자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양을 많이 넣느라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두 줄 정도와 표나 그림 정도 이렇게 넣어서 내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 뭐 간략하게만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볼 때 간략하게 요 한 장만 보더라도 대략 뭘 만들 거고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가 눈에 딱 들어오게끔만 써주시면 되니까 큰 부담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PSS의 T의 양식이 이제 본문입니다. 자, 본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관점이에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제품과 서비스,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는 나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경쟁, 시장에 대한 얘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과 내가 생각하는 이 제품, 서비스가 고객의 니즈는 반영이 되어 있는가예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인식을 이 세 가지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쓰는 거니까 이 내용을 쓰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써주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커피집에서 테이크아웃 잔을 팔면 뚜껑이 플라스틱 P로 되어 있습니다. P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친환경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걸 내가 그냥 그 테이크아웃 잔을 늘 그냥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이게 친환경 뚜껑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차를 파는 혹은 커피를 판매하시는 이 판매자의 입장에서 이 뚜껑이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테이크아웃 잔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뚜껑이 꼭 친환경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차를 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친환경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친환경이 어디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쓰셔야 되고 내가 이걸 필요로 하는 거를 현장에서 느꼈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셔야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이게 친환경 뚜껑이 필요한지는 무엇을 보고 확인하셨나요? 물어보면 앞으로 뭐 지금 친환경이 대세고 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플라스틱 재활용이 뭐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조금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즉 현장에서 이게 필요한 것인지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냥 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제가 18년 전에 지문인식 센서가 필요하다고 만든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것처럼 친환경 뚜껑이 필요한 이유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질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판매를 하고 있다 혹은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 혹은 내가 이런 쪽에서 근무하다 보니 내가 이거 제조 생산을 하는 업자인데 고객들이 많이 요구하더라 이렇게 해서 필드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을 써주셔야지 뭐 지금 요즘 화두가 친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크아웃 잔의 뚜껑을 친환경해야 됩니다. 그만큼 심사위원 설득이 어려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고객, 시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지를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친환경의 뚜껑을 만들 때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쨌든 플라스틱이 아니면 되니까 뭐 썩어서 사라지는 것들이면 되겠죠. 뭐 종이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곡물로 만든다든가
뭐 녹말가루로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겠죠.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이 방법들이 고객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인가가 궁금한 거잖아요.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녹말가루라든가 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초기 고객들한테 해봤더니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라고 하는 데이터를 심어 설득이 돼요. 근데 녹말을 만들 거예요, 종이로 만들 거예요로만 얘기하고 아직 테스트 안 해봤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저걸 만들었을 때 시장에서 정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심사위원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심사위원들 중에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데이터, 초기 고객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분들의 얘기가 더 정확한 거거든요. 물론 그 데이터가 정확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데이터가 없이는 일단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솔루션, 내가 생각했던 이 방법이 초기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제의 데이터들을 담아주시는 것을 정말 권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하실 거고 또 실사용 테스트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타겟한 고객들이 정말 이것들의 반응을 보이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IT 플랫폼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뚜껑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 이거 예를 들면 한 6개월 동안 내가 뭐 홍대 입구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뚜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판매처에서 뚜껑을 그냥 주기 때문에 저는 카페 주인들, 찻집 주인들이 그 뚜껑을 선택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고객이 일반 길거리에 있는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고요. 점주들일 거예요. 그럼 점주들의 의견을 받아오는 것이 더 맞겠죠. 만약에 소비자의 데이터를 갖고 온다 그러면 그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다 보면 잘못 테스트한 경우가 실제 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내가 타겟한 고객이 맞았는가 하는 거는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오셔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장 전략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솔루션을 사업화할 때 들어가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서 어떻게 제조해서 혹은 서비스 구축해서 사람을 채용하든 마케팅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시장에 나갈 것인가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고 지출하는 내역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점과 솔루션, 해결책에 대한 것만 명징하게 설명이 되면 사실 성장 전략은 여러분들이 조금 사업적인 경험, 조금 능숙하신 비즈니스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면 이게 잘 써지지가 않으세요. 근데 그거 다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노련하게 못 쓰셔도 다 이해하세요.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냐면 프로블럼과 솔루션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이렇게 잘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못 쓴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업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프로블럼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솔루션을 현장에서 확인한 요 내용까지만 써주시면 사실 사업 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다 끝낸 거기 때문에 스케일업은 여러분들이 그냥 예제 샘플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써도 크게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케일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대부분 프로블럼과 솔루션에서 거의 90% 이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스케일업은 여러분들이 능숙하지 않더라도 뭐 자금 조달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쓴다 이렇게만 쓰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잘 쓰면 좋겠지만 잘 못 쓴다 그래서 여러분이 흠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솔루션과 프로블럼은 이 사업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 설정을 하면 사업이 잘못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솔루션과 프로블럼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스케일업이 조금 여러분들이 잘 작성 못하는 거 다 이해되는데 요 팀빌딩,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과정, 자금을 조달을 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혹은 서비스를 구축하고 사람을 채용을 하고 영업 마케팅하는 모든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할 건데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이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인이에요. 1인. 그럼 이분이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한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 사업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1인 창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1인 창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일단 투자는 잘 못 받아요.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들 중에서도 1인 창업에 해당되는 영역 정도는 지원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팀빌딩을 요구되는 뭐 IT라든가 지식 서비스업 혹은 제조업이다 이런다면은 반드시 팀빌딩이 중요하고요. 가장 팀빌딩의 핵심인 CEO, 리더가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고 리더가 부족한 역량들을 팀원들이 어떻게 메꾸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업의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팀원들이 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가 혹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팀 구성에 대해서 어필하실 때는요. 팀원, 리더, CEO하고 팀원들의 경력과 실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랑할 수 있는 무엇이든 다 표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경력이 오래됐다라든가 뭐 큰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여러 가지를 해봤다든가 리더 역할을 많이 해봤다든가 아니면 전에 사업을 몇 번 해봐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본 적이 있다든가 뭐 학위를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에서 내가 가서 경험을 뭘 했다든가 그리고 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필하는 페이지예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 항목들을 보면서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현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곧 이 제목만 봐도 어떠한 아이템을 할 것인지가 딱 나와야 되는데 핵심은 뭐다? 제목의 정량화입니다. 제목에 정량적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저전력 태그 기반의 양방향 상시 동작형 통신기술 자동 출결 시스템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저전력이 핵심이에요. 출결 시스템은 기존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양방향이 되지만 양방향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소비 전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다? 저전력이다. 그러면 저전력이면 어느 정도 저전력이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0.1mW 이건 그냥 제가 쓴 거예요. 뭐 실제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러면 0.1mW 정도의 저전력이구나 라고 해서 딱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만드는 거구나 라고 이 페이지를 다 읽어보지 않아도 아실 정도의 제목을 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정량적인 표현. 자, 방수 기능이 된다. 방수 기능이 된다 그러면 방수의 기능에 레벨이 있습니다. IPX 얼마냐? IPX X라고 보통 표시하는데 3이냐, 2냐, 8이냐. 완전 방수다 그러면은 IP8까지 가야 완전 방수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정도의 기능을 갖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바로 인식이 되면 이 사업 계획서 읽어보지 않아도 제목만으로 이거는 필요한 기술이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보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로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칸이 한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한 페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제품이 어떠한 차별화를 갖고 있는 제품인지 그 스펙 혹은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여야 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뭐 IT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뭐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캡처해서라든가 아니면 기능을 좀 더 쓰는 게 좋겠다 그러면 기능을 좀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제품은 기존에 없는 이러이러한 차별화가 있다. 우리 제품에 대한 소개 양식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제품의 소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다라고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한 페이지를 너무 복잡하게 양을 많이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 전혀 없으세요.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만 쓰시면 됩니다.
자, 작성 요령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나 이 데이터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고 밑줄,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볼드체라든가 밑줄 혹은 뭐 색깔을 좀 칠해가지고서 보여주시면은 딱딱딱 키워드를 보면서 이 사업계수를 보는 분들이 아, 이런 거 하려는구나.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표, 그림, 그래프가 없겠죠? 그러면 창업 제품 소개란에 뭐 간단하게 이 제품에 대한 영상이 바로 될 수 있는,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하나를 넣어주시면 딱 좋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빠져 있는데 추정 규모가 뭐 얼마다 그러면 이 시장 규모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출처를 쓰는 게 좋습니다. 가로 열고 뭐 2020년도 1월 달 어느 잡지, 어느 신문에서 내가 이런 로봇 시장에 대한 시장의 데이터를 내가 인용했다. 이런 걸 써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내가 쓴 건지 아니면 어떤 객관성이 있는 자료인지 언급이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출처를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이게 본 양식이에요. 자, 본 양식인데 제가 본 양식도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품에 대한 관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점, 고객 니즈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시장과 경쟁에 대한 관점으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제품과 그 고객과 시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현재 상황이 이렇다. 이게 문제다라고 그냥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어떤 표, 그림, 그래프가 있으면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많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5장 정도 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양을 쓰실 필요 없어요. 표, 그림, 그래프 한 단에 붙이고 옆에 설명 정도만 간단하게 기입을 해주시면은 아, 이 제품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좀 요하는 거구나. 기존에 이런 제품들이 없었구나. 그리고 기존의 고객들이 제품에 대해서 이러한 불편함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데 아무도 이걸 여태까지 해결하고 못하고 있었다. 이 시장에서. 그리고 경쟁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경쟁되는 제품들이 고객의 만족을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제품들의 사진들을 몇 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제가 여기다가 텍스트를 많이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제품적인 관점에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불편해한다. 이런 것이 기존에 없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시고 고객이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니즈가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제품을 기획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쓰시고 핵심적인 키워드, 편의성, 유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밑줄과 볼드체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표나 그림, 그래프를 넣어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넣으세요. 자, 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 움직이는 혹은 나하고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밑줄과 이렇게 굵은 볼드체로 처리를 해주시면은 전체를 읽지 않고도 이렇게 딱딱딱 그 부분만 읽어보면 심사위원들 눈에 팍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표, 그림, 그래프로 많이 보통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들을 혹은 나열되어 있는 어떤 제품이든 혹은 경쟁 회사든 기술, 제품, 경쟁 회사 이런 것들을 표로 가지고서 우리 제품하고 비교를 해준다든가 우리 서비스와 비교해 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넣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비교표가 제일 설득하기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이죠. 여러분들이 동일합니다. 아까 같이 제품에 대한 어떤 제한,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제한, 그 다음에 시장과 경쟁 기업들 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갖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입니다. 왜? 내가 솔루션을 지금 제안을 할 건데 이 솔루션이 기존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기존의 고객들이 불편해했던 이러한 문제점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고객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 제품들은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갖추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갖춰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별점과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우는 건데요.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채우는 건데 예를 보면 자, 제품적인 면에 대해서 내 제품은 기존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고요. 중요한 거는 뭐 어떤 로직으로 내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같이 해결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서 제안을 할 건지 추진 일정까지 간략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쓰시면 돼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이런데 고객들이 요구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것들을 다시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제품과 고객과 시장은요,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사항들이 같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시장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고객일 수 있고 경쟁 제품들이 그 부분들을 제시를 못하면 내가 그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제공하는 솔루션, 제품적인 측면, 고객적인 측면, 시장적인 측면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작성하다 보면 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거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분리해야 돼요. 제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 요구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대응 방법을 쓰는 것들이 있고요.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경쟁사들하고 어떤 차별화를 갖고서 내가 시장에 들어가는지를 쓰는 부분이 있으니 그걸 여러분들이 써놓고 어떤 영역인가를 한번 이렇게 맞춰보고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이걸 이제 검토하실 때 뭐 좀 좋은 자가 있다면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메꿔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강점이다 하는 부분들을 쓰시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경쟁사들이 갖지 못하는 기능보다도요, 그런 것도 어필이 되는데 일단 고객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어필해 주시고 그걸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어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시장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영하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해줄 때, 그리고 고객이 그거를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게 바로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영한다는 얘기는 바로 곧 매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데이터고요. 그건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내가 사업계획서 작성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나오진 않고요. 현장에서 고객들을 대응하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세요. 그런데 고객을 만나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을 만나본 분들과 안 만나본 분들은 사업계획서 딱 보면 딱 티가 납니다. 자, 스케일업입니다. 스케일업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쓰겠다라는 거를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서 내가 그거를 영업 마케팅까지 통해서 시장에 나가겠다를 쓰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갈 때 내수 시장은 어떻게 진출하겠다, 구체적인 진출 방안 정도는 언급을 해주면 좋겠죠. 내가 플랫폼을 태울 것인가, 아니면 유통 라인을 통할 것인가, 아니면 B2B인데 뭐 어떻게 특별한 어떤 채널이 있는다든가, B2G 뭐 정부 조달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업 마케팅하는 플레이하는 방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이 사업 계획서를 보시는 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논쟁할 내용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글로벌 진출 이거에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이 당장 해외 진출할 계획이 없으면 그냥 해당 없음 이렇게 쓰시면 되지. 뭐 억지로 뭐 베트남을 갈 거예요. 동남아 진출할 거예요. 누구나 다 중국 진출할 거예요.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셨으면 그냥 담백하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굳이 그냥 억지 춘향식으로 막 갖다 끼우지 마세요.
자, 출구 전략. 출구 전략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아이템을 구현해서 시장도 나가질 않았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출구 전략을 잡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물건을, 서비스를 구축해서 판매하는 것까지만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버거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모르겠으면은 생각한 바가 없으면은 아직 생각한 바는 없는데 추진하면서 내가 좀 채우겠다 이렇게 담백하게 쓰시는 것이 여러분 다 오세요. 창업자분들 다 오신 거지 그냥 어디 거 그냥 막 베껴다가 말도 안 되는 내용 그리고 내가 이해도 못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것들은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그냥 남의 거 뺏겼구나 이런 걸 그냥 보이느니 차라리 아직 생각하지 못해서 이건 추후에 채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케일업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쓰면 되시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예가 있으니까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셔도 되고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여러분. 그냥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쓰실 필요 없으세요. 자, 팀빌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리더하고 팀원들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끌어갈 역량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거니까 자랑 많이 하세요. 내가 전문 지식이 있다. 혹은 내가 해당 분야에 경력이 길다. 혹은 해당 분야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표현하면 좋고요. 외부에서 조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아웃소싱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밀접하게 파트너십을 맺어가시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으면 그 파트너에 대해서 쓰실 수 있는데 형식상 무슨 멘토 이런 분들 여기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회사에 온전히 시간을 할애하시는 분들 써주시고요. 그냥 형식상 자문 이런 분들은 쓰지 마시고 실제 막 자주 모여서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시는 분들 그게 파트너든 누구든 좋습니다. 그런 분들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창업지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핵심은 프로블럼과 솔루션이에요. 여러분 스케일업 이런 거나 혹은 거기에 요구되는 사항을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두 가지예요. 그냥 담백하게 생각해본 바가 없어서 아직은 내가 쓸 게 없다라고 그냥 쓰시든가 아니면 그냥 예제 샘플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채우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프로블럼과 솔루션, 그 다음에 우리의 팀원들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지금부터 혹시 제가 이제 드리는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평소에 조금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내가 좀 어려워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울 창업카페 홍대점에서 열리고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창업교육 이종훈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대표님의 강의 잘 들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주신 질문들을 답변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창업 준비 중에 계신 분인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고객 검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제조업을 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사업계획서에서 언급하는 것들의 기본은 대부분 IT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지식 서비스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따라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제조업이 이제 고객 검증을 한다고 치면 써야 되는 고객에 대한 타겟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 중에 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거를 좀 사용해 봐야 될 사람들 타겟을 일단 찾으셔야죠. 그분들한테 10명이든 100명이든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전달을 해서 사용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으실 수밖에 없고요.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만약에 소비재라면 우리 와디즈라든가 이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올려보면 고객들이 내가 리워드로 내가 이거 선주문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볼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근데 물론 이게 산업재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쓰는 게 아니라 부품이라든가 이러다 보면 사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또 검증 안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산업재 같은 경우 쉬워요. 거래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거래처에 가서 평가를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질문 주신 분들이 이제 소비자일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평가단을 조금 준비해 놓으시고 그분들한테 일일이 피드백을 받는 방법. 근데 한 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조업인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첫 번째 버전 가지고서 50명을 했으면 만약에 그 50명에서 나온 니즈를 다시 반영해서 2차 버전이 나오면 다시 그 50명한테 또 한 번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2차례나 3차례 정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검증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크라우드 펀딩에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내가 이거 살 수 있다 없다 이런 평가 댓글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제조업군에 있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네. 사실 오늘 강의 자료를 좀 공유가 가능한지 여쭤보았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네, 가능하실까요? 가능하고요. 뭐 우리 어느 사이트에서든 다운 받으셔도 되고 뭐 필요로 하면 제가 카페에다가도 올려드릴 수 있을 테니까 일단 한번 어떻게 보내드릴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막 공유하셔도 아무 상관 없으세요. 네. 공유해도 되고, 예, 예. 네, 잘 보셔도 되고, 예, 네, 예. 공부하셔도 되고, 네, 질문 네. 주셔도 되고. 아,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분석이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산업의 사이즈, 구조, 트렌드, 장기 예측 등등 이런 요소들이. 네. 이제 이제 사실 들어가야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프로블럼과 솔루션을 볼 때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질문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건 보면 어떤 전반적인 큰 어떤 뷰를 보는 거잖아요. 사실 큰 뷰부터 보고 나무를 보는 게 맞아요. 숲을 보고 나무 보는 게 맞으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없다면 사실 거기에 에너지 낭비하시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어떤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완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들을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로 복붙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제일 핵심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이 있느냐예요. 산업군이 아무리 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암호화폐 시장이 커요. 그래서 내가 암호화폐를 못 만들어요. 근데 그 시장에 대한 분석만 열심히 하면 뭐래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어. 그럼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큰 비율을 보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 맞는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대로 프로블럼과 솔루션이다.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 큰 비유 당연히 분석하시면 좋죠. 네, 우선적으로 프로블럼과 솔루션에 그렇죠. 중점을 두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데이터 자료화 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장르에 계신 분들이 제조, IT, 뭐 지식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크리에이티브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게 뭐 예를 들어서 뽀로로가 무슨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고객 니즈가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캐릭터 중에 고객들이 선호가 보였고 그 선호가 왜 그렇게 보였는지 보니까 사후적으로 그게 딱 맞아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기는 어려운데 사후적으로 이렇게 컨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컨텐츠와 비교해서 우리가 보통 XY 좌표를 많이 해서 포지셔닝을 많이 하잖아요. 그 포지셔닝을 하고 그 포지셔닝을 한 결과에 의한 고객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캐릭터라든가 뭐 어떤 상품이거나 어떤 서비스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좀 물어보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크리에이티브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따지는 이런 프로블럼 솔루션 방식으로는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장르예요. 그게 사실은. 네. 특히나 이제 관광업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관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조금 창의적인 활동이 좀 수반이 되는 영역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누군가한테 공급할 거라면 그 수요를 해주시는 분들의 어떤 접점을 좀 통해서 네. 확인을 조금 그래도 해보시는 방법을 좀 권해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강사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네. 그런 고객의 니즈를 데이터화 시키거나 네네. 아니면 또 MVP로 진행을 하거나 하는 그런 유명한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뭐 드랍박스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혹시 예시들 조금만 들어주실 수가 있나요? 조금 갑작스럽게 제가 네, 여쭤보긴 하는데. 예시. 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멘토로 하셨던 아, 그런. 제가 그 강의 자료에서 언급했었고 사실 이제 제가 지문인식 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경쟁 상대는 아닌데 저 비슷하게 창업해서 성공하신 기업이 슈프리마라고 있어요. 그 슈프리마라고 하는 회사의 처음에 창업 아이템은 주문형 반도체 A식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반도체 설계하는 영역이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시장에 나갔더니 고객들이 다들 필요 없어. 뭐 우리 너한테 주문 안 할 거야. 이러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네. 뭘 할까? 그래서 이분들이 딱 보니까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역량하고 맞은 게 뭐냐면 지문인식 제품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문인식 제품을 자기네들은 처음 다뤄보니까 네. 일단 이걸 사줄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른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지문인식 모듈을 만들어서 추리 통제기에 넣는 시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은 추리 통제기를 완성품이니까 이건 못 만들고 요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었어요. 부품을. 그래서 얼른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네. 이걸 빨리 고객들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보내봤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제품 성능이 좋으니까 이거 얼마에 팔 거냐, 네. 공급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네. 그리고 공급해. 그러면서 이 기업이 지문인식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었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 기업도 매출이 없었죠. 왜냐하면 주문형 반도체 사업을 하다가 피봇을 해서 지문인식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고객이 정말 이 제품을 좋아할지 안 할지 가격을 맞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네. 일단 뚝딱딱 엉성하게 엉성하게 줬지만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네. 그리고 이렇게 부품으로 공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딱 맞아 들어간 거죠. 네, 시기적으로도 네. 맞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매년 2배씩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성공한 게. 왜 그렇죠. 좀 배도 아프고 부럽기도 하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사업 전에 미리 파악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업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늘 고객을 만났던 분들은 이걸 알고 계세요. 네. 근데 현업에 안 계시니까 네. 혹은 내가 새로운 사업 분야로 가니까 내가 그 분야의 고객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알 수가 없죠.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분야를 가시던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고객을 만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고객의 니즈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건 사업 계획에서 그냥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만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상상이 된 내용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들이나 혹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분은 아직 고객을 못 만나신 분이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옷 장사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옷 장사를 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딜까요? 동대문이죠. 그래서 동대문 투타에 가서 네. 그럼 지나가시는 옷을 사는 분을 만나면 안 되고요. 네. 거기서 옷을 파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지금 가장 핫 트렌드가 뭐냐? 그러면 이거 요즘 이런 거 잘 나간다. 네. 그래야 내가 요즘 고객들이 이런 걸 많이 찾는구나. 이런 소재에 이런 디자인에 이런 가격대에 이런 연령층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를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옷 장사를 안 해보면 네. 그걸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안 계신 분들은 사업 계획에서 드러나요. 그거 다 파악 가능하죠. 그렇죠.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가장 창업을 쉽게 하시는 분들은 네.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이거 만들면 좋겠어 하고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미 고객에서 막 요구되는 것들을 이미 본인들이 알고 다 계시니까. 요구되는 것들을 기록해놨다가 그걸 테스트를 통해서 해보고 본인이 현재 담고 있는 회사에서 안 하니까 혹은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그냥 스피노프 하는 경우가 가장 손쉽게 창업하는 케이스예요. 성공할 가능성도 그렇죠. 높을 것 제일 같아요. 높죠. 그런 네. 기업들이 아주 쉽게 성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은 분이 주신 질문이었는데요. 네네. 사업성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성의 그냥 최종골은 매출이죠. 그렇겠죠? 네. 역시.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아직 제품이 없거나 네. 뭐 내가 서비스를 구축하지 못해서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앱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수 네. 혹은 뭐 DAU 보통 뭐 어떤 우리가 데일리 액티비티 유저 이렇잖아요. 혹은 MAU 뭐 monthly로 유저들이 얼마만큼 다운 들어오거나 혹은 로그인 횟수가 얼마만큼 올라간다든가 해서 아까 그 평가 지표 네. 예, 평가 지표 우리가 고객들을 평가할 때 지표들을 설정해 놓고 이 지표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만족하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걸 보면 매출 대신 그거 보면 아 이게 올라가고 있어 이게 막 느리게 있어 빠르게 늘고 있어 이러면은 그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대한 시간을 두면 플랫폼 같은 경우는 J커브를 그릴 거고 네. 혹은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들은 크라우딩에다가 올리면 크라우딩 플랫폼에 올리면 사람들이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뭐죠? 알림도 신청할 수 그렇죠, 있고 그런 네, 것들 다양하게. 혹은 발주 신청 뭐 이런 것들 후원들을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 간접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요. 충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크라우딩 펀딩 사이트에서 그런 후원형이라든가 리워드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테스트했더니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반응 보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네. 그거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또 제조업 관련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네. 제조업이 산업재 기반이라면 거래처에 어떤 평가들이 중요할까요? 라고. 산업재는 아주 쉬워요. 왜냐면은 그 산업재를 수요하시는 분들이 요구되는 스펙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문인식 제품이면 이 지문인식 제품을 쓰는 분들은 지문인식 제품을 쓰는 분들의 어떤 이 제품을 쓸 거냐 말 거냐를 보는 평가 기준을 그 업체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 찾아가서 내가 이거를 만들어서 건네해주면 테스트해 줄 수 있냐. 그러면 그 업체가 보기에 뭐 가격의 메리트 확실히 있다든가 네. 성능의 메리트 확실히 있다 그러면 평가해 주는데 네. 가격도 같거나 뭐 성능도 비슷해. 그럼 굳이 바꿀 이유가 없죠. 바꾸는 그렇죠. 자체가 리스크니까. 네. 그래서 산업재라면 이걸 납품하려고 하는 우리 그 업체가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 업체들 몇 군데를 찾아가서 내가 내 제품을 한번 테스트를 좀 해달라고 읍소를 좀 해야죠. 네. 초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네. 그렇지만 그 업체가 아니면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네. 어차피 영업 때문이라도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군데 막 들이다 보면 한두 군데가 한번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조업, 산업재 기반.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팀 빌딩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네. 사업의 팀원을 찾기는 관심 있는 모임을 자주 참여하다가 네트워킹 하면서 찾는 게 기본적인 방식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요. 지금 현재 담고 있는 조직에서 만나는 사람들, 예를 들면 회사면 회사 동료, 네. 아니면 학교 다니고 있으면은 같은 지금 대학원생이라든가 선후배, 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아까 예시 들었던 캐시 슬라이드라고 우리 저기 스마트폰 페이지 보면 광고 보면 돈 주는 네네.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같은 대학 동문이면서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기도 하고. 예.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케미가 좀 서로 좋겠죠. 잘 알기도 예. 하고 성격도 알고. 근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만나서 팀빌딩을 하게 되면 인간적인 관계가 느슨한 상태에서 네. 조금만 트러블이 나면 그냥 깨져요. 네. 아무래도 그럼 오래 알던 사이들은 조금 트러블이 있어도 그렇죠. 서로 이렇게 네. 좀 양보하는 네. 이 포션이 좀 큰데 네. 사회에서 만나면 이익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네. 물러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대표님 혹시 만약에 어쨌든 미리 알던 사이가 아닌데도 창업을 해서 팀 빌딩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다면 네. 그럴 때에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다른 게 문제가 안 생기고요. 팀빌딩은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먼저 같이 출발을 하세요. 출발하시되 중요한 건 뭐냐면 지분이에요. 지분을 처음엔 나눠 가지시는 건 좋은데
항상 CEO가 최종적인 이 팀을 대표하는 리더가 최대 주주일 거잖아요. 이분들이 나가도 그 지분을 처분하는 권리를 계약을 해놓으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싸워서 나가요. 네. 그러면 처분을 나한테 위임해놨으면 내가 팔던지 내가 가져오던지 어쨌든 회수는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처리가 되면 일단 같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는데 네. 다 100년해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네, 이렇게 그렇죠. 헤어지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을 해야 없죠.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서양 같은 경우로 해서 이제 혼인서약 같은 거 뭘 하잖아요. 혼인계약.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창업도 이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같이 하자. 대신 요걸 좀 같이 우리 좀 협약하자 해서 계약을 좀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역시 꿀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사례 자료 등은 어디서 참고할 수 있을지 질문하셨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안 나오는 거면요, 네. 계산하셔야 돼요. 아, 직접 하셔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계산하는 방법이 그냥 정말 내가 그냥 고객이라 생각하는 집단을 계산을 해서 뭐 하나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유추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칫솔 시장의 규모가 잘 안 나와요. 네. 네. 근데 저도 이 칫솔 시장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찾았냐면 덴탈 제품에 대한 시장 전체 규모가 우리나라에 한 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 늘었을 테니까 한 1조 6천, 한 2조 정도 될 텐데 거기에 한 10% 정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10%가 맞냐? 그럼 누가 알아요, 이거를? 그렇죠. 10%인지 25%인지 정확한 수치는 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알기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현재 10%라고 규정을 해서 1,600억 잡아놓고 네. 그러면 이 시장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지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1년에 뭐 한 10만 개 팔아요. 1,000원짜리를. 네. 그럼 내가 10억 할 거야. 네. 그러면 이제 1,600 중에 10억이니까 몇 퍼센트 비율 해서 내가 이거를 얼마를 점유율을 높이겠다가 중요한 거지. 내가 그냥 절대적으로 30% 가져갈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장담하냐 이거죠. 다만 내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이 오히려 더 어필될 수 있는 점이라는 거죠, 저는. 네. 그러니까 1%에서 10% 크는 게 좋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20%이 얘기보다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시장 규모를 추산할 수 없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위에 있는 시장에서 일부분을 따오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그냥 소비자 개수를 우리가 대충 뭐 인구의 얼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통계청에 가면은 인구들이 좀 있거든요. 인구 네.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네. 거기서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곱하기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 이렇게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몰라요. 아, 정말요? 왜냐면 심사위원도 모르니까. 있는 데이터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심사위원도 몰라요. 네.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계산했구나 하는 거는 인정을 해줘요. 중요한 건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장할 거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어필하시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팁이에요, 이것도. 네, 이것도 꿀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답변 주시는 것들이 다 하나같이 네, 네, 저희들이 참고할 수 심사위원들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설명이 안 되거나 좀 논리적으로 풀 수 없을 때는 네. 어떻게 하면은 조금 설득이 가능한가 했을 때는 그런 방식이라면은 인정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꿀팁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자료를 어디서 받으실 수 있을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고 계신데요. 네. 저희 댓글 드린 것처럼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강의 자료는 강의 이후 일주일 이내에서 저희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업로드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또 자료 받으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서울 창업카페 홍대점에서 이종훈 대표님과 함께 진행한 사업계획서 작성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